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 창렬쌤입니다. 1주차 모의고사에서 문학 부분을 해설을 진행을 할게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죄송해요. 너무 글씨를 못 써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 즉 독서 지문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보는 건 1주차에 한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문학에서 우리가 현재 고전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 해설할 때 고전 작품 중심으로 해설을 할 거고, 고전 작품이라고 하는 건 운문 그리고 산문,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 작품 경우에는 접근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더불어서 문항별 평가원에서 지겹게 내는 빈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소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될 고전 작품 중에 산문은 뭐냐면 김진옥전이란 작품이에요. 고전 작품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전 작품은 항상 작품 제목에 주인공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 제목만 보고 이 작품의 주인공은 김진옥이야. 그러면 김진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 이 인물이 겪고 있는 사건, 인물이 처해 있는 배경 또는 얘를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과 같은 요소들을 파악해 놓으면 이 작품은 굉장히 쉽게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소설이라고 설명할게요. 산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키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고 그 등장인물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유형의 인물이고 인물과 인물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또는 갈등도 되겠죠, 읽으시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문 파트에서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건이요. 마지막이 아니죠. 그리고 배경. 추가하자면 현대 작품일 경우에는 시점 또는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문제로 빈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빈출 그리고 굉장히 뻔한 함정이 보이실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면서 산문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본문을 볼게요. 주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끝부분에 말씀드린다고 해도 가겠습니다. 김진옥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나오니까 중요한 사람이겠죠.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그럼 결국 풍랑으로 표류라고 하는 건 이 김진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는 고난과 시련이다 라고 하는 거 캐치 가능하시죠? 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대요. 와, 얘들아, 너네 용궁 가봤어? 또는 용궁이 있겠니? 없겠죠. 그러면 용궁을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현실적이다. 그럼 이 작품은요, 비현실적인 요소가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니까 바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해 얘들아? 전기성이라고 하지. 그럼 많이 읽지 않았어. 근데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고. 또 볼게. 남의 용왕의 요청에 따라서 김진옥은 등곡 용왕을 물리친대요. 이때 무양공주는, 와, 또 다른 인물 나오네요. 무양공주. 김진옥이 자신과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과 정동환 등과 함께 계교를 짜서 김진옥의 아내 유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고 한대요.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무양공주의 일당들은 위에 봤던, 죄송해요, 자꾸 이상해지네요, 김진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립을 이루는 관계가 되겠죠. 갈등. 아까 제가 인물을 파악하면서 유형, 성격, 관계 이런 거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앞부분의 줄거리만 대강 봐도 인물 구조도가 약간은 그려지실 겁니다.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고 한대. 갈게. 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김진옥이 물리친 등곡 용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앞부분의 줄거리를 무시할 게 아니야.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작품 뒤에 걸 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수중에 귀중한 보배다. 이 비단으로, 그럼 이 비단이라고 하는 건 등곡 용왕을 물리쳐준 김진옥에 대한 용왕의 선물이 되겠네.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70이 넘도록 녹발이 장춘이요 라고 나오는데요. 천천히 볼게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70이 넘도록 녹발이 청춘이요. 녹발은 약간 윤이 나는 머리를 말해요. 약간 찰랑찰랑하고 약간 떡진 머리 말고요, 굉장히 윤기가 흐르는 머리를 녹발이라고 하고, 장춘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나 봄과 같이 머리가 검은색이다. 즉 나이 들면 머리가 흰색으로 바뀌잖아 얘들아. 근데 이 진주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 머리에 윤기는 항상 흐르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건 젊음이 유지가 되겠죠. 또 죽은 사람 입에 넣으면 환생한대요. 와 얘들아, 진주를 주면서 죽은 사람 입에 넣으면 환생까지 시킬 수 있대. 아직 뒷내용 보지 않았지만 이 진주가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는 극한 보배다. 원수가 사냥하다가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건 선물 받는 사람이 되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인 김진옥이 되겠죠. 용왕말, 원수는 너는 대국의 신하야. 수부에 들어와. 여기서 말하는 수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이 사는 궁전을 말합니다. 즉 용왕이 살고 있는 용왕네 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인에, 여기서 말하는 과인이라고 하는 건 용왕이 자기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 되겠죠. 과인의 수부, 즉 궁전을 보존하게 하니 어찌 천자께, 천자라고 하는 건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합니다. 즉 너가 속한 중국의 황제께 현신을 두고, 현신은 현명한 신하를 말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천자에게 있어서도 현명한 신하는 진옥이가 되겠지. 두고 치하, 즉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어떻게 아니하리요,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연한 거야 하고 글월을 닦아 원수께 붙이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살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받으니 일광노는요 당시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할까 하고 일광주, 이거 구슬이거든요. 이 주자가 구슬 주자야. 구슬 한낱을 주고 여동비는, 그러면 지금 김진옥하고 헤어지는 용궁 사람들이 선물을 계속 주고 있는 게 되겠죠. 여동비는 또 한낱 부채를 주며 왈, 그러면 지금 진주도 받아갔고요,
또 아까 봤던 비단도 받았고요. 일광주라고 하는 구슬도 받았고요. 부채도 받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받아가고 있죠. 이 부채를 한번 비추면 운무, 이 운자는 구름이고요. 무자는 안개야.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비 올 때 붙이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니 이는 큰 보배야. 그대는 잘 간수해야 돼 하고 두목지라고 하는 사람은 또 주네요. 와, 또 부자 되겠어. 칼 하나를 주며 말하기를 불을 켜면 밤이 낚았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 거니까 가져가세요.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 또 하나 주네요. 하나를 주며 말하되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로주라고 하는 술은 1000만인이 먹어도 진치 즉 다하지 못하니 가져가세요. 얘들아 이거 혹시 알아? 이적선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작년에 관동별곡 하신 분들은 배웠는데 얘가 이태백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얘가 술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별 선물도 술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니 원수가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더라. 떠났습니다. 각설, 오케이, 포인트 나왔죠. 이 각설이라고 하는 건 고전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얘들아, 이 각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전 소설에서 장면을 전환할 때 자주 써요. 장면 전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차시에, 여기 말하는 차시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때에 무사가 애운을, 여기서 말하는 애운 앞에서 봤는데 기억나세요? 어디 나오냐면 얘들아, 형광펜으로 칠해줄게. 여기 애운, 즉 김진옥 아들이요. 김진옥 아들. 진옥이의 아들인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운, 즉 진옥이의 아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모친 어디 가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유, 우리 모친도 야속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친이라고 하는 건 진옥이 와이프가 되겠죠. 김진옥 와이프.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항이라고 하는 글자 자주 나와요. 알고 계세요? 잔항이 여기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잔항이라고 하는 건 불쌍이란 뜻이야. 잘 봐. 고전 작품에서는 했던 말을 여러 번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잔항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잔항이 여겨,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잉여적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잉여적 표현. 또는 뭐 의미가 중복된다라고 서술하시는 분도 계세요. 달래어 말하기를 진실로 가려내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겠는가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와, 자주 나오는 부분 나오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던 부분. 여기요.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여기 뭐라고 해 얘들아? 매번 봤던 거지. 서술자의 개입. 뭐 같은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라서 주관성이 강하게 드러날 거야. 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고 독특하냐면 서술자는 작품을 전개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서술자입니다. 근데 작품을 전개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등 작품에 전개와는 무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 현대 소설에는 많이 없고요.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형식이 어찌라고 하는 의문사를 바탕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니까 의심해서 이 어찌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서술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지를 판별하시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금방 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용왕이 그 강에 용신에게 칙시를 내리자. 칙시라고 하는 건 명령서를 칙시라 그래요. 명령서를 내리니까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물에 들어온 아이라고 하는 건 누구야? 아까 위에서 봤던 죄송해요. 잠시만요.
얘들아 잠깐만. 죄송해요. 갑자기 안 돼가지고 설마 다시 찍어야 되나 생각했네. 물에 들어온 아이라고 하는 건 누구야? 에운이가 되겠죠. 진욱의 아들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명령서를 받아서 물 밖으로 도로 애치니 에온이 정신이 아득한 중에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부르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용왕의 도움을 받은 에운이가 되겠죠. 무사가 달려들어 중략 부분 나오죠. 소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중략은 존재합니다.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은 수레 위여 수레 위에 실으라고 하니 난영이 난영이 누구죠? 새로운 사람 나왔네. 갈게. 난영이 소저를 붙들고 소저도 인물이네요. 슬피 통곡하여 말하기를 가련하고 애달플사 유부인 같은 요조숙녀. 유부인은 김진욱 와이프야. 같은 요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할 줄. 여기서 말하는 원사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억울하게 죽는다가 원사야. 억울하게 죽다. 억울하게 죽을 줄 꿈에나 생각하셨습니까? 천지신명과 일월성신 황천우토는 즉 천지신명 일월성신 황천우토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요 신이야. 신들은 굽어 살펴주세요 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요. 그럼 잘 봐. 생략됐지만 남녘을 멀리 바라보고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 중략된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김진옥이 남쪽으로 갔어.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혹여나 진옥씨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되겠죠. 한참 이럴 때 힐란이라고 하는 건 트집 잡아가지고 따지는 걸 힐란이라고 해요. 선영과 동안 등 호령이 야 나쁜 놈들 나왔다. 아까 여기 선영이라고 하는 거 동안이라고 하는 나쁜 놈 동안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밥비 배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그럼 결국 앞에 나오는 무사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등용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얘들아 뭐가 나왔어? 각설. 각설은 고전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김원수는 누군지 아시죠? 김진옥이요. 애운 자기 아들이죠.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서 대답하기를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개명 전에 개명이라고 하는 건 닭이 울기 전 올려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관해하로소다. 즉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원수가 차원.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글자 자주 나와요. 차원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말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원수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양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화산을 향해서 베레왈. 여기서 말하는 베레라고 하는 건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절하며 말하기를. 그리고 생략된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냐면 김진옥의 스승이 있어. 얘들아 생략된 부분이라 이거는 못 찾을 거야. 여기까지는 찾을 수 없는 부분이야. 이 강은 길이가 만리요 너비가 30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겠습니까?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그럼 잘 봐. 화신이 누군지 몰라도 선생님 진옥이의 사정을 살펴주세요. 그러면 진옥이가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진옥이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추측은 가능하시겠죠. 하고 무수히 배려하던 이때 화산 도사가 대놓고 나오죠.
천지상간에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 크게 놀라서 급히 조화를 부려 이렵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원수가 대히 크게 웃고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이 종남산을 바라보고 말을 지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삼거리 무수한 사람들이 삼대같이 모여있는데 오색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이 달았거들 원수가 생각하되 우리 와이프다 하고 금편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금편도 자주 나오는 용어. 금으로 된 채찍, 말 달릴 때 채찍 1이야 하죠. 그 채찍이요. 들어 말을 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비룡말이에요. 또 있어 보이죠.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법장에 다다라 살펴보니 이것도 마찬가지.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 정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부인은 기자를 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째 한 대장이 비룡마 갈게요. 를 타고 달려들어 일진을 해치고 수레를 박참에 낭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한 등이, 정동한 나쁜 놈이죠. 등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대. 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으니까 부인은 정신 수습하세요.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한강수에 빠졌던 애운 여기 있어요. 모친 진정하시고 부친을 봐주세요 하고 얼굴을 한 대 대고 뒤굴며 통곡하니까 또 나와요. 천지 1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펐대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겠는가. 이 모든 부분이 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천지 1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 과장법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실제로 이렇지 않았을 테니까.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서 야 진주 나왔다. 신비한 물건. 죽은 사람을 환생시킬 수 있다. 그럼 결국 진주가 앞에 나왔을 때 그 앞에 나왔던 진주는 후에 와이프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뜨고 통하고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전하여 동안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대관을 천저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부인을 구하고 집에 돌아왔대요. 됐죠? 일반 위 글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죠. 아까 했던 독서지문 해설 영상을 보시면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산문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한 다음 또는 인물, 사건, 배경을 구분한 다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36번입니다. 36번. 잠시만요. 35번 먼저 가야죠. 갈게요. 가의 서사적 기능.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 1번. 제가 아까 사건, 배경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상황 알고 계셔야 되고 배경 알고 계셔야 되고 주인공의 성격 알고 있어야 되고 갈등 양상 알고 있어야 되고 사건의 발생 원인과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미 우리가 위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리를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큰 축을 여기다가도 적용을 해서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고, 거기 나와 있는 가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앞에 가서 보시면 가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부분이죠. 와이프가 죽을 뻔하고 있는 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분. 그러면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이 가가 뭔지를 먼저 위에다가 적어놔야 돼 얘들아. 즉 유부인 죽음 임박 이렇게라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사적인 기능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서사적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글자의 뜻은 사건을 서술하다가 서사라고 했죠. 그러면 가라고 하는 유부인이 죽음을 임박하는 부분이 사건을 서술 또는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줘라고 나오는 부분이 될 거야.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죠. 고난, 실현, 역경이죠. 그럼 죽음을 임박하고 있으니 어떻게 죽으면 안 되는데? 상황 제시, 긴장감, 1번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결국 위에 정리되어 있는 게 정리가 되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36번 윗글을 참고하여.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감상해라. 그러면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보기 분석. 산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질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 그럼 얘를 가지고 문학에 자주 나오죠.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두 가지 특징. 첫째, 번갈아 가면서 수중계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해서 서사의 흥미성. 둘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럼 연계성이 강화될 거고 두세 개의 연계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 밑줄 친 거 바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서 계속 수중계랑 지상계가 나오니까 수중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뭐 수부라고 하는 글자 또는 용왕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수중과 관련해서 진주라고 하는 것도 수중계에서 준 거니까 수중계와 관련된 게 되겠지. 뭐 반면에 지상계랑 관련된 건 뭐 애운이 될 수도 있고 유부인이 될 수도 있고 원수라고 하는 호칭도 지상계예요. 그래서 지상계에 있었던 일들, 수중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정리하고 아래 문제를 푸시면 쉬워요. 이런 문제는. 37번 기억과 미음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비문학 할 때, 독서 지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해야 돼 얘들아? 앞뒤 문맥 파악. 이게 돼야 효과적인 학습이 됩니다. 됐죠? 그럼 잘 보세요. 그냥 하나만 볼까요?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인 의식, 독자로 하여금 뒤에 일어날 사건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것을 뭐 문학 용어로 암시 또는 복선이라고도 하죠. 얘는 아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고, 또 볼까?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설명해주는지 보면 되겠죠.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극성 강조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설은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갈래 복합으로 나온 작품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건 고전 시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수필도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시면 이홍유라고 하는 사람의 삼민유가라는 작품이 나와요. 삼민유가. 어떤 작품인지 모르겠죠? 나와 볼까요? 유산가라는 작품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조와 가사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가사라고 하는 건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좀 쉽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본문을 바로 보면서 내용을 추측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몸이 한가하여. 이 몸은 화자. 한가하되 산수간에 절로 늘고. 얘들아, 산이라는 글자 보고 수라는 글자 봐봐. 그럼 결국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나타나고 있네요. 벌써 끝났어. 우리 상충곡 배웠잖아, 얘들아. 그럼 자연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는 굉장히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한 거야.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온 예전 고전 작품들은 거의 다 자연 친화,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또 보자. 공명부기를 뜻밖의 잊었으니, 봐봐. 앞에 나오는 공명부기라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공명부기를 잊었대. 그러면 상충곡 떠올려봐. 공명부기라고 하는 건 상충곡에서 속세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 근데 화자는 공명부기를 잊었다라고 나오죠. 차중에 청유한 흥미를 혼자 좋아하노라.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청유한 흥미라고 하는 것을 혼자 좋아한다라고 하니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자연 속에서 사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삼민유가라고 하는 이 시조는 우리가 배운 상충곡 가사와 거의 흡사하지. 그거 하나 해결된 거고, 조그만 이내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어서, 천지간에 혼자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혼자 있을까? 자연 속에 혼자 있겠지. 이걸 왜 자연 속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고1, 고2,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1수, 2수, 4수, 5수 이렇게 다양한 평시조가 묶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룩하는 것을 연시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연시조라고 하는 건 평시조가 여러 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일관된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간에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연 속에 있다라고도 생각해도 무난하다고요. 됐죠? 청풍명월을, 와, 상충곡 복사 붙여넣기도 아니고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자연이었잖아. 벗삼아 누웠으니, 와, 끝났네요. 자연 친화요. 상충곡이랑 완전 비슷하죠. 세상의 시시비비라고 하는 건 아까 위에서 색칠한 거랑 똑같이 가자. 공명부기잖아요. 화자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을 나는 몰라. 즉 나는 세상의 시시비비라고 하는 속세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난 자연이 좋아. 상충곡 계속 나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 때 조그만 초당을 시내 위에 일어두고 목전에 보이는 송주가, 와, 진짜 많이 나오지. 대나무 소나무, 내 벗인가 하노라. 내 벗으로 생각하겠다. 그럼 여기는 의인법도 나오고 자연친화도 나오고요. 그래서 가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보세요. 하나만 제대로 알면요, 시조 처음 보는 게 해석이 돼요. 응용하세요, 제발. 살림에 들어온 지, 살림이 어디야 그럼 얘들아? 자연이지. 살림에 들어온 지 오래됐대요. 세상사 속세가 되겠네. 나 몰라.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잘 봐. 십장 홍진 모르겠어요. 아니야. 상충곡 홍진에 묻힌 분네 기억나세요? 홍진에 묻힌 분네. 거기 나와 있는 홍진이 뭐였어? 속세였어. 십장이라는 글자 해석 못해도 돼. 속세라고만 잡으면 돼. 처음 보는 건데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라고.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즉 속세가 얼마나 가려져 있느냐, 즉 멀리 느껴진다가 되겠죠. 거리감. 물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 물정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 물정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 머물고 있다가 되겠죠. 세상 물정 밖에 뛰어든 몸이 보은이 어렵다. 즉 임금의 은혜 갚기 어렵다.
조선 전기 작품들의 특징, 내가 지금 자연을 즐기는 것도 임금의 은혜야 라고 하는 군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상춘곡 배운 거 하나로 처음 보는 지문이 해설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제발 배운 거 응용하세요. 똑같이 갈게요.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을 몰라도 한번 해봅시다. 화란춘성하고, 화란춘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봄이 오니까 성 안에 꽃이 활짝 피었다는 뜻입니다. 만화방창이라, 만화방창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따뜻한 봄이 되니까 생물이 굉장히 많이 피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봄에 꽃도 피고 생물도 탄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때 좋다 법림내야, 누군가를 부르죠. 산천 경계를 구경가세. 와, 어디서 봤어? 상춘곡. 청유형 문장이 될 거고, 산천 경계를 구경가자라고 말하죠. 결국 자연 신화를 꿈꾸는 작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춘, 봄이라고 했죠. 결국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오니까 우리 자연 구경 가자 상춘곡하고 비슷하네요. 하나의 작품으로 여러 개가 해석이 됩니다. 죽장망해, 죽장망해는 대나무 지팡이랑 굉장히 간편한 차림새가 돼요. 추리닝 바람 뭐 이런 게 되겠죠, 오늘날 따지면. 단표자루, 단표자는 한 개의 표주박이야. 그래서 단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좋은 게 상춘곡에서 배웠던 단표노왕이요. 단표노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박하고 안분지족하는 삶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알고 계시면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실 거예요.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이어서 볼게. 만산홍록들은, 만산홍록이라고 하는 건 만산 가득 산을 붉은색과 푸른색이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 1도,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 춘색, 계절적 배경 나오죠. 계절적 배경. 봄의 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색채 이미지, 붉다, 색채 이미지. 창송취죽은 창울룰한데, 창송취죽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소나무와 대나무는 엄청 많은데 기화요초 남만중에 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갈게요. 기화요초 남만중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냥 와, 꽃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세요. 유상앵비, 여기서 이 앵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꾀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꾀꼬리. 뭐 날아다니는 꾀꼬리는 편편금이요. 편편금에서 이 금이라는 글자 한번 볼까? 즉 날아다니는 꾀꼬리는 금 같대, 즉 보배다. 굉장히 아름답다. 화간전무는, 화간전무라고 하는 건 화라는 글자 아시죠? 꽃. 간이라고 하는 건 사이란 뜻이야. 꽃 사이, 전무, 춤추는 나비란 뜻입니다. 는 분분설이라. 이 설이라고 하는 글자 아시죠? 눈. 즉 휘날리는 흰 눈 같다.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삼춘가절이 좋을시고, 도화만발 점점홍 이로구나. 삼춘가절이라고 했을 때는 뭐 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화만발 점점홍이라고 하는 건, 도화 우리 상춘곡 할 때 배웠지? 복숭아꽃 만발 굉장히 많이 피어 있으니 점점홍, 이 세상이 점점 붉은색으로 채워져 나간다, 또는 온 세상이 붉은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주 축수 애삼춘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어주 축수 애삼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어려운 말이야. 중국의 시인이 지었던 말인데 그간 그 말을 뭐 하는 거냐면 인용한 거예요. 인용을 해서 이 어주축수 애산춘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을 따라서 고깃배를 탄 사람이 봄의 색깔이 엄청 많이 녹아져 있는 산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예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화자가 거기 있는 건 아닌데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을 마치 무릉도원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화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에 대한 만족감. 층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폭포수가 흐르고 있고요. 음성상징어. 수정염, 즉 수정으로 만든 발이거든요. 중국집 같은 데 들어가면 구슬 막 내려와 있고 우리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잖아. 그걸 수정염이라고 해요. 이 골물이 주르르륵, 저 골물이 촤촤,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합쳐져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방저 지방저라고 하는 건 천방지축이라고 또 해석해도 돼요. 오늘날로. 즉 너무 급해서 방향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향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말합니다. 넌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그럼 결국 폭포의 모습, 즉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라고 하는 폭포의 모습을 은옥같이 흩어진다라고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비유적으로. 직유법이 되겠죠.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여기는 어디를 보면 좋냐면 우리 나중에 배울 거야. 관동별곡에 보면 가사예요. 폭포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 그 부분을 공부하면 여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가사와 시조의 연관성은 위대하다.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그럼 결국 소부허부가 문답하던 기산영수라고 하는 것도 속세를 떠나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굉장히 무릉도원처럼 아름답다, 이상향처럼 만족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별게 아니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주곡재금은 두견세라고 나오죠. 두견세는 천고절이요. 천고절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야. 옛날과 다름없고, 적다정조는 소적세는 1년풍이라 1년의 풍년을 미리 알린다란 뜻이고요. 지금 봤던 이 부분은 대꾸법이네요. 그죠? 대꾸법. 제가 빼먹었지만 쉼표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들을 이어서 전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열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어서 갈게요. 일출 낙조가 눈앞에 버려나 경계무궁 좋을시고. 경계무궁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가 끝이 없다란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약된 부분만 봤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산가라고 하는 작품은 봄을 즐긴다 라고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한 부분이긴 한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콸콸, 쌀쌀, 뭐 어딨어, 으르렁 콸콸,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뭐라고 해 얘들아? 음성상징어라고 말하잖아. 왼쪽 하단에 적고 있어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뭐 하게 해줘? 생동감 부여해준다라고 하는 건 기본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지. 다도야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자연 친화적인 색깔이 나와 있는 작품이 다가 될 거야. 그럼 결국 이 가나다의 공통점은 자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는 문항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를 밑줄을 쳐놔. 그 다음에 위에다가 가 땡땡 나
땡땡 위에다가 가 땡땡 나 땡땡 OX 하면서 적용해서 푸세요. 결국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문제 유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데요. 지문과 선택지의 대조입니다. 대조하면서 푸시면 돼요. 대조하면서 푸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가에는 아까 봤던 삼민육가라는 작품이 가거든요. 가에는 음성상징 없죠. 근데 나는요 많이 나왔죠.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니까 생동감 줄 수 있고, 가에는 안 쓰였으니까 아닌 거라고. 1번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라고요. OX 하면서. 그리고 나에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동감이 높다라고 하는 문장은 맞는 말이니까 문학 개념 잡으시는데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면 또 하나의 학습 포인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또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맞출 수 있고, 이 문제에서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쳐놓은 것들이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39번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그럼 얘들아 이거 마찬가지 뭐냐면 모의고사랑 그 독서랑 똑같아. 뭐 해야 돼 얘들아? 앞뒤 문맥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가의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그러면 첫 번째는요 가랑 관련된 거네요. 나와 같이 평민계층. 잘 봐. 가는 사대부가 지은 거고 나는 평민계층이 지은 거래요. 그럼 잘 봐. 나는 평민계층의 전문 가객이 물은 작가랍니다. 작가. 그러면 작가라고 하는 건 평민계층이 불렀대. 그러면 이 작가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작가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개수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모의고사에 나온 작가와 관련해서 한 번쯤은 정리하고 계시면 좋아요. 작가는 평민들이 그리고 전문 가객들이 부른 것을 작가라고 설명한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막상 문제 보시면요 시어의 의미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19나 시어의 의미. 시어와 19의 의미는 방금 해설해드렸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고요. 41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죠. 얘는요 결국 마찬가지야. 작품의 내용 파악하는 문제고, 이 작품의 갈래가 수필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문과 선택지 비교하세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않으실 것 같아요. 42번 A는 뭐 당나라 승려가 지은 한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는요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시의 일부다. 인용했다. 태고 과정에서 바꿔 인용했다. 이유는 뭘까?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용된 시가 나오면 인용된 효과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다. 내면 심리 표현한다. 또는 뭐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또는 압축. 기타 등등등등등. 인용된 시가 굉장히 우리 소설이나 산문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낯설진 않을 거고, 인용된 시가 사용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여러 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의고사 관련된 수업이었고, 모의고사 관련된 정답지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개인톡에 나와 있는 정답 바탕으로 채점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1주 차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건 좀 제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다시 잘 봐.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모의고사 수업의 경우에 45분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고전 문학 중심으로 해석하고 더불어 고전 문학 중심으로 해설하고 독서 지문 중 가장 어려웠던 지문만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채점하고 수정하신 다음에 모르는 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이번 주만 1주차라서 90분 진행한 거고, 다시 말씀드려요. 2주차부터는 4타임 중 3타임 수업, 1타임 모의고사입니다. 잊지 마시고 파이팅 있게 하시고 2020년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1년도 잘 부탁드려요. 창렬쌤이었습니다.